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무력 진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제 언론은 이 사태를 내부 불안이 아니라 체제 붕괴 가능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복수 군사 목표를 상정한 대규모 공습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주목할 지점은 공격 여부가 아니라 준비 단계였습니다. 작전 검토, 전력 이동, 공중급유기 배치 같은 표현은 외교 압박용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군사 플래닝 문서에서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보도 흐름도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황에 대한 군사 브리핑을 이미 보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언 수위가 아니라 정보 흐름입니다. 대통령에게 정식 브리핑이 올라갔다는 건 옵션이 단순한 경고 단계를 넘어 실행 가능성 검토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장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테헤란과 카라지, 하마단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 규모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추산되기 시작했고,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는 스마트폰 플래시 시위, 팔라비 왕조 상징물 등장, 종교시설 방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신호로 읽힙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됐고, 상공에는 샤헤드 계열 드론이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장 조직이 치안 임무를 넘어서 공중 감시까지 담당한다는 점은 정권이 상황을 치안 문제가 아닌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동시에 빨라졌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집중 이동했고, KC-135와 KC-46 같은 대형 급유기 수십 대가 카타르에 도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급유기 배치는 전투 개시 이전 단계에서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준비 신호입니다. 이는 억제형 제스처가 아니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 언론의 시선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타격할 경우 이 사안은 중동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정치권에서는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쟁의 문턱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분류와 지정에서 먼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공습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힘의 사용 기준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이후 미국의 대외 행동은 장기 점령이나 정권 교체보다 짧고 집중된 타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 시나리오 역시 핵시설 전면 파괴가 아니라 지휘, 통제, 공군기지, 혁명수비대 핵심 자산을 제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방식은 군사적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정치적 충격을 극대화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군사 뉴스가 아니라 생활비 문제로 이 사안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전쟁이 더 이상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계와 산업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미 러시아 전쟁으로 군비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중동 불안까지 겹칠 경우 유럽은 미국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 대비 비용을 계산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유럽 의회에서 혁명 수비대 제재 강화 논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역시 주목됩니다. 공개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반사 이익을 노리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수록 다른 지역에서의 전략적 여지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로벌 군사 균형이 한 지역의 충돌로 연쇄 이동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와 배치, 분류와 명분 설정 단계에서 국제 질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시장이 흔들리고 공습이 시작되지 않아도 외교 노선이 바뀝니다. 이란 사태는 한 나라의 내전이나 시위 뉴스가 아니라 강대국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빠르고 제한적인 군사 옵션, 정치적 신호를 극대화하는 타격, 그리고 장기 책임을 최소화하는 구조. 이 흐름이 굳어질수록 국제사회는 더 불안정해지지만 동시에 전쟁의 형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앞으로 국제 분쟁의 기본 설계도가 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지는 순간 다음 위기의 모습도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일 미국 우크라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의 영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2년 2월 개전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3일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황은 러시아가 더 이상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결정적인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전략 타격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개시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허용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표적 정보와 작전 지원까지 병행하겠다는 의미이기에 군사적으로는 판을 바꾸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미국이 지원하는 신형 장거리 무기입니다. 미국은 10월부터 ERAM 신형 순항미사일 3,350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240에서 460km, 비행속도 마하 0.6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서 발사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약 450km의 거리인데 사실상 직접 타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도 한복판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ERAM은 또 레이더 피타뮬이 낮아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체계 역시 대규모 포화 공격 앞에서는 방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 2,500km에 달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모스크바는 물론 우랄 산맥 서쪽의 전략 거점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무기 제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토마호크 지원까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본토 깊숙한 전략 거점이 일제히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900억 달러, 한화 약 126조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군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을 호소하며 포탄 한 발이 아쉽다고 외치던 현실을 단번에 바꾸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총액은 약 1,75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번 추가 지원은 단일 패키지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해외 매체 폴리티코는 이 재원이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금인 추산 약 3천억 달러에서 충당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그대로 우크라이나 무기로 되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원 품목도 단순히 소총이나 포탄이 아닙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방공체계, 대공미사일, 최신 드론, 전차, 장갑차, 탄약 수십만 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러시아의 압도적인 포병 화력 앞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양과 질의 부족이었는데 이번 패키지로 그 격차를 단숨에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확전을 우려해 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조차 제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사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러시아 본토를 향해 쓰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스크바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럽에 대한 에너지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이 수세적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전략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직접 공격권에 들어오면서 전쟁은 방어전에서 본토 공격전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에 맞서 핵무기 사용을 다시 거론하거나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다면 국제 질서는 또다시 거대한 충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유럽 전력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있어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본격적인 공격은 푸틴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의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무게추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명확합니다. ERAM과 토마호크가 투입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툴라, 브리안스크 같은 전략 거점이 직접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ERAM 3350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아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체계의 요격 가능 수량은 이론상 72발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표적, 탐지, 추적, 동시 요격 제한 때문에 그 절반도 제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ERAM을 1000발만 동시 발사한다고 해도 러시아 수도권 방공망은 포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군사지휘소, 정치 중심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토마호크 제공 가능성입니다.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는 단순히 수도권만이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군수산업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전차 생산 공장은 니즈니타길에 있는데 이는 모스크바에서 약 1700km 거리에 있으며 전략 폭격기 기지는 엥겔스에 있는데 이마저도 모스크바 남동쪽 약 700km의 거리입니다. 또한 원유 정제소와 가스 처리 시설은 우랄 서부와 시베리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126조 원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것도 단순히 물량 채우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하루 평균 소모하는 포탄은 약 5,000에서 7,000발로 추산됩니다. 러시아는 같은 기간 약 2만 발을 쏟아붓고 있어 전력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서방제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추가 투입되면 러시아의 포병 우위는 상당 부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포탄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미 지난해 한국이 미국을 통해 3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간접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핵심 시설의 방공망 강화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 약 50개 이상의 S-300, 400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망은 고속 탄도미사일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저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ERAM이나 토마호크 같은 저피탐 순항미사일이 수천 발 투입된다면 러시아 방공망은 사실상 그물망에 바늘이 통과 수준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응은 핵 위협 카드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2022년부터 10차례 이상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최근에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은 러시아에도 치명적 리스크가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의 집단 대응을 불러올 수 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우방국마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보복이 가장 유력한데 예를 들어 유럽 에너지 공급 차단이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추가로 차단하면 유럽은 다시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 전력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던 사례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과 유럽은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가 다시 무기화된다면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은 단순한 국제뉴스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현재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사냥하고 고립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생중계이자 우리가 왜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해주는 역사의 증명입니다.
지금 이란의 테헤란은 거대한 감옥이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의 신호가 끊기고 인터넷이 차단됩니다. 가족에게 살아있다는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는 그 먹통 같은 세상 속에서 창밖으로는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려옵니다. 2026년 1월 12일 외신과 국내 언론사가 전한 이란의 풍경은 전쟁터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터에 가까웠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격화되자 가장 먼저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전국의 통신망을 끊어버린 것인데 이는 단순히 시위대의 연락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저지를 학살의 증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밀실살인의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름 끼치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40여 년 전 외부와의 통신이 끊긴 채 고립되었던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엄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 그것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피로 썼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이라는 섬뜩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는 시신을 담은 검은 가방들로 채워지고 있고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테헤란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 세계의 눈을 가리고 자행하고 있는 이 잔혹한 진압의 실체는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이란 시위 현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는 바로 오토바이를 탄 보안군입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밀고 들어와 도망치는 시민들의 등 뒤에 조준 사격을 가하는 이들의 모습은 치안 유지가 아니라 명백한 인간 사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입수한 영상 속에서 군인들은 비무장 시민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반화쇠를 당겼고 쓰러진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확인 사살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병원 용환실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기도실과 창고까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증언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압을 넘어선 청소에 가깝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위가 불과 2주 만에 전국 32개 주 180여 개 도시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라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통신이 차단된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소 500명이 살해됐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인된 숫자일 뿐입니다. 통신이 복구되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참상이 드러난다면 그 희생자의 규모는 추산 불가라는 뉴스멘트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학살의 현장에서 이란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폭도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작전이라고 포장합니다. 슈퍼마켓에 갔다가 혹은 옥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다보다가 총에 맞아 죽은 평범한 이웃들의 죽음조차 반정부 행위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군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수용소처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 권력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마지막 발악처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폭력의 전형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정권의 사병이 되어 국민의 가슴에 총탄을 박아 넣는 이 현실은 권력이 정당성을 잃었을 때 얼마나 괴물처럼 변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총알이 빗발치고 친구가 옆에서 쓰러지는 공포 속에서도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제를 사수하려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이 극에 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저항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혈 진압 속에서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지금 물러서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를 먹고 자란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총칼로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자유를 향한 갈망은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이란의 1월은 춥고 잔혹하지만
그 거리에서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영상을 찍어 외부로 전송하고 끊긴 인터넷을 우회하여 진실을 알리려는 이란 시민들의 용기는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16일 캄보디아 사태 한방의 정리 영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하고 있는 짓은 외교가 아니라 인질극입니다. 자국 반정부 인사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한국인을 볼모로 잡고 거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현실이 2025년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배후에 캄보디아 경찰과 공무원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팔고 범죄 조직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국가형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언사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한국의 세금으로 캄보디아에 공적 원조 수천억 원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눈감는 정권에 돈을 주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손에 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협박에 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캄보디아 정권을 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나라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형제가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울부짖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지금처럼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는 단순히 치안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국가구조 자체의 부패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집권한 훈센 일가의 장기 독재 아래 권력은 곧 돈이 되었고 경찰과 군은 범죄 조직의 보호막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막대한 투자가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1대1로 사업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카지노, 부동산, 도박 산업으로 흘러들었고 그 자금의 뒤를 따라 범죄 조직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그들의 수익권이 끊겼고 범죄 조직들은 기존 카지노 건물들을 개조해 스캠 컴파운드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디지털 노예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최소 53개 이상의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이 감금 착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경비를 지키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직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신매매근절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산업이 이미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로 변한 겁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대신 세금처럼 보호비를 받으며 공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과 권력층 그리고 일부 외국 자본이 얽힌 합법을 가장한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법보다 강하고 경찰이 범죄를 막는 대신 관리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향해 칼끝을 들이민 순간 서방 언론은 먼저 경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0월 14일 고수익 구직 미끼에 걸려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며 2025년 들어서만 한국인 대상의 납치 및 감금 신고가 330건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건의 무대가 범죄 허브로 악명 높은 깜포주 복고르산 일대라는 점을 짚으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계 조직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 카르텔을 단속하겠다면서도 실효적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전력 투입에 준하는 외교 총력을 선언하자 캄보디아는 수사 협력을 말로는 약속했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돈이 모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로이터는 10월 15일 한국 외교부가 포이펫과 바벡 같은 국경 도시와 복고르산 일대를 코드블랙에 준하는 여행금지 및 강력 경보로 묶으며 즉시 철수와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몇 건의 강력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정보 치안 라인까지 투입될 정도로 가짜 채용, 여권 박탈,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몸값 갈취로 이어지는 산업화된 범죄 생태계가 한 나라의 특정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이터는 캄보디아가 최근 급증한 사기형 감금과 허위 채용, 유인 사례를 공표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고위급 대응이 장기전 양상으로 넘어갈 조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실제로 빨려 들어갔느냐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부 고위안보 라인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 연루 한국인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피해자와 가담자가 뒤섞인 채 억압과 협박, 채무, 노예화가 반복되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고 현지 경찰과 바로 맞물리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을 끝까지 데려올 수 있는가, 그 냉정한 국가 실력의 시험대로 이어집니다. 한국 내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복고르산, 바벳, 포이펫 등 조직범죄 상시위험지대를 특정해 출입 자체를 금지 수준으로 올리고 체류자는 여권법상 조치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지도에서 빨갛게 칠해진 구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기는 전장과 다르지 않다는 경고죠. 실제로 깜폿, 시아누크빌, 푸놈펜 일부 지역은 건물 외벽을 높이고 철조망과 CCTV를 설치하고 무장 경비를 갖춘 감금형 빌딩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노예 단지처럼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활용률이 높고 대포 통장이나 가상자산 계정 등 범죄에 쓰일 계좌와 아이디를 확보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 1000만 원류의 허황된 제한이 청년층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며 클릭 한 번 티켓 한 장으로 지옥문을 넘게 만듭니다. 이 포획 착취 모델은 한국의 높은 디지털 금융 접근성과 역설적으로 잘 맞물리며 돈 되는 표적이라는 최악의 레이블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공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땅에서 납치 감금당하고 돈을 강요당하는 현실 앞에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단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신호로서 공적 개발 원조와 차관 지급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약속된 공적 자금이 현지 권력층이나 범죄 구조에 흡수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송환과 감금시설 폐쇄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자금 집행을 멈추는 것은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인신매매 사기, 연루 의심자와 결탁 관료, 연루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 입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 추적과 국내 자산 봉쇄는 그들의 숨통을 틀어쥐는 핵심 수단입니다. 금융 암호 자산을 통한 돈주를 차단하는 조치는 범죄 경제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거래소가 공조해 의심 송금과 지갑을 추적 동결하고 대포 통장 루트를 봉쇄하면 범죄 조직의 수익 구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줄이 막히면 감금과 착취의 실질적 동력이 사라집니다. 국경과 항만, 항공로를 촘촘히 통제해 인신매매 이동로를 봉쇄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 항공당국, 주요 항공사, 그리고 아세안, 미, 일 등과 연합해 의심선박 항공편의 입항과 환적을 차단하면 범죄는 고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UN 인터폴의 공조로 합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코리안 데스크를 즉각 증원하고 합동 수사팀을 가동해 우리 수사관이 초기부터 현장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영장 집행 지원을 상시화해 증거 훼손을 막아야 하며 인질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는 동맹국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특수구출 작전도 실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엠네스티, UN, 주요 국가 자료를 공유해 스캠 컴파운드 실태를 폭로하고 UN 인권이사회 G7, 아세안에서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시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해외 구직 알선 규제를 강화하고 구직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며 피해자 귀환 시 신속 보호, 심리 치료, 법률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재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의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입니다.